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정보 박근입니다. 이번 시간에 정보사회의 발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정보사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려면요, 사회가 어떻게 진화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회 진화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네, 수렵 채집 사회에서부터 농업 사회를 거쳐서 산업 사회가 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뭐다? 정보사회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 순서는 알고 계셔야겠죠? 네, 뭐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사회 진화는. 그렇지만 조금 더 부각시켜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잠깐 이 부분은 조금 훑고서 그 다음에 볼게요. 왜냐면 정보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그래도 어떻게 발전되는지 까먹었어요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렵채집 사회. 네, 아무래도 이 수렵채집 사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 작은 공동체, 만나면 너 나랑 친구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동생활 같이 하고, 그리고 뭐 발전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기도 없고 뭐 어떻게 뭐 농경기라든지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원시도구로 아무래도 돌로 땡땡땡 치면서 네, 불의 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목적 삼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 그냥 바다 가서 그냥 고기 잡고 아니면은 여기 가니까 들판 가니까 뭔가 열매 있네 하고서 열매 따먹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 이제 구조를 삼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 따로 막 계급 사회라든지 뭐 그런 구조는 없었고 평등 구조로 해서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사회로 넘어왔어요. 농업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니까 계속 수렵과 채집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키워보자라는 마인드로 해가지고 네, 토지와 농작물에 대한 정착 생활을 이루게 되었어요. 왜냐면 매번 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피로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연환경에 의존적으로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또 한계점이 또 도달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착 생활에 이제 목말라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농업 기술이라든지 수공업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이 되고요. 이때 계층화된 구조가 생겼어요. 왜냐면 뭔가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조금 대화 나누고 나눌 수 있도록 조금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에요. 산업사회에 와서는 네, 이제 기계화가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장 생산이 중심이 되면서 경제 구조가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대량 생산이라든지 도시화라든지 노동계층이 확립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때 증기기관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대량 생산 기술, 전기의 발달도 여기에 한몫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요 이렇게 발달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제 돈이라는 개념이 화폐 개념으로 생기면서 어떻게 산업을 자본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그 부분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게 생겼어요. 네, 그 다음에 넘어온 게 이제 드디어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일어난 계층 구조입니다. 네, 또 신세계에 대한 계층 분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나냐? 정보혁명 이후에 정보와 지식을 경제적, 사회적 주요 자원으로 부각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데이터가 자원이다라는 상황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어요. 그전에는 어떻게든 뭔가 개발하고 발달하고 생활에 어떻게 불필요한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충족이 왔어요.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부터는 없는 부분을 조금 더 채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정보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보와 지식이 어떻게 발달이 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정보사회의 등장 배경은요, 기술혁신, 경제적 요인, 사회적 변화, 그 다음에 정치 및 환경에서 이제 오게 되는데 같이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혁신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기술혁신은 컴퓨터의 성능 향상과 인터넷 확산,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스타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어느 책을 보더라도 어느 논문을 보더라도 이 첫 번째 부분은요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은. 네,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중요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1, 2, 3, 4를 두었어요. 1, 2, 3, 4 다 중요하긴 한데 1번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번이 그 다음에 차순으로 해서 두었거든요. 왜냐면 1번이 생겨야지 2번이 생기고 2번이 생겨야지 3번이 생기고 3번이 생겨야지 4번이 생깁니다. 물론 모든 PPT가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쓴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우선요 기술 혁신이라는 게 컴퓨터가 생산하기 이전과 그리고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생산하기 이전에는요 그냥 계산기를 위주로 둘게요. 원래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네, 계산기에서 파생된 게 사실 컴퓨터긴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래도 인문계 위주로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계산기가 나온 이후에서 거기서 0, 1을 어떻게 또 분산을 시킬 것인가의 연구에 따라 가지고 또 그 계산기의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차관이 돼가지고 컴퓨터가 점점 발전이 되면서 네, 성능 향상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쓰는 컴퓨터가 거진다 16GB 램 아니면 8GB 램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요 한 1GB 램 2기가 램만 해도 비싼 컴퓨터다. 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랬었어요. 네, 지금 2020년대에는 8기가, 32기가 해가지고 쓰고 있는 상황인데 16기가, 저는 16기가 램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능 향상이 되고 좀 이따가 제가 그래프와 같이 또 이야기를 드릴 텐데 하드웨어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네, 보급이 또 잘 이루어지겠죠. 그런 부분이 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네, 하드웨어의 가격. 하드웨어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안 돼요. 네, 모르시면 인터넷에 한번 타이핑 해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차이점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대학생이니까. 네, 그래서 하드웨어가 가격이 다운이 되면서 네,
성능이 향상되는 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또 일반인들에게 보급이 또 잘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진행이 되는데 컴퓨터로만 할 수 있는 게 한계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타난 게 인터넷의 확산이에요. 네, 인터넷의 확산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어요. 군사적 목적으로 해서 원래는 레이더망으로 해갖고 통신 연결해야지, 네트워크 연결해야지 하는 상황에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 민간인에게도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접촉이 되면서 인터넷이 확산이 되었어요. 인터넷 확산을 하는데 이게 또 사람들의 마음이 갖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컴퓨터를 갖고 다니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 거기서 또 차관이 돼서 또 거기서부터 또 업그레이드 모바일폰이 또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차관이 돼서 발전이 된 걸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네,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정보의 생산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아무래도 인터넷 확산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이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정보의 생산이 강력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가? 그러면 그 관리자의 역할이 또 중요하게 늘어나면서 저장, 전송, 처리 능력이 급격히 증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인터넷 모바일 기술이 계속 축소 기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고 같이 연결하자.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이 인터넷이 공유가 되면서 정보를요 꼭 내가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즉시 공유가 가능하게 되죠. 이게 이제 클라우드의 역할이 조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다 클라우드 서버라든지 클라우드로 되어 있는 저장소 하나씩 다 갖고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또 진행을 하는데 이 클라우드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또 정보 공유 목적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디지털화가 되면서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네, 정보사회 전에는 그림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그림을 줄게요. 그림이라는 게 뭔가 빚어내거나 아니면은 벽에 전시를 해서 유명한 사람이거나 고인이 되거나 그 상황일 때 이 색채가 아름답다 뭐 그런 식으로 확인을 했었다면 현재는요. 뭐 이 다양한 형태의 정보 중에 하나가 이제 웹툰이라든지 네, 웹툰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은 또 그 부분이 또 하나의 예술이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디지털화되면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요. 이제 경제적 요인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사회죠? 산업사회랑 농업사회랑 수렵체입사회랑 완전히 다른 사회로 이제 넘어오게 됐어요. 그 전에는 서비스 경제가 산업사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조업으로 대량 생산을 해야 돼. 대량 생산 막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대량 생산에 사람들이 이거는 어차피 식상해라는 네,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개인화가 중시됐거든요. 이 개인화가 중시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서비스 산업이 중심으로 계속 발달이 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개인화가 늘어나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정보 지식이 또 주요 경제 자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보 사회에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 서비스와 지식이 없으면은 이 개인화를 어떻게 구체화시킬지를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경제적 요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또 마케팅하고 또 기획하고 또 거기서 개발하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또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제적 요인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정보와 지식이 주요 경제 자원이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정보 서비스와 지식 기반 산업의 중요성이 커진다라는 부분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화로 되는 부분이 조금 구체화됐다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 부분을 조금 제대로 인식이 되신다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변화랑 정치 및 법적 환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교육 수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 뭐 선진국에서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교육 수준을 잡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또 따라하겠죠. 그 부분을 또 모색하고 그 나라에서 하는 게 뭔지 또 체크하고 인터넷으로 네, 웹 서비스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만 들어가면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나라도 한번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볼까 해갖고 교육 수준이 이제 또 사회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KOCW 찍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넷 강의 찍고 있는 상태죠. KOCW 인터넷 강의에서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네, 미국에서나 영국 스탠포드 대학, 영국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미국에서는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뭐 그쪽만 중요시 여기고 그쪽 대학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다른 나라는 못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학생들한테도 열린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어느 순간부터 이걸 공개해야 돼? 라는 상황으로 해서 넘어왔는데 지금 공개를 해야 되는 네, 사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찍어서 또 알리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사회적 변화가 있어서 네, 정보와 지식이 네, 공유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요, 또 사회적 가치로 또 부각이 되고 또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요, 소셜미디어의 역할입니다. 네, 소셜미디어,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교육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유튜브가 조금 한몫한 것 같아요, 중하고. 네, 어쨌든 이런 소셜미디어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개인과 조직 간의 소통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네, 꼭 내가 그 나라를 가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 지구 반대편의 나라를 꼭 가지 않아도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며, 어떻게 논문을 쓸 것이며, 어떻게 연구할 것이며,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를 네, 줍니다. 네, 이게 정부사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치 및 법적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자유 보호를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정보 접근이 너무 이제 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딱 저작권을 지정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또 목표를 두고 있어요.
어쨌든 간 이 부분은 전부 다 정보 지식 기반의 정보 사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 보호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환경으로 또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정보 사회는 기술 혁신의 인터넷 확산과 그리고 정보 지식이 주요 경제 자원이 돼서 발달이 된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은 소셜 미디어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또 개인 보호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보사회의 등장 배경으로 밑거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정보사회 특징은 또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보사회 특징. 디메스피케이션 해가지고 탈대량화가 발생한 데서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탈대량화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 원인이 어떻게 되냐면 그 원인이 기술혁신이라든지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기술혁신. 기술혁신이라든지 소비자 요구 변화. 아까 이야기 드렸죠. 개인화. 개인화 서비스가 계속 발달되면서 나타난 구조가 생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경제 및 사회 구조 변화가 지식하고 정보가 주요 경제 자원이 되면서 바뀌는 상황이 주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자면요. 그 전의 시대에서는 물질적 자원이 시대적 배경으로 뽑혔다면은 지금은요.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특징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대규모의 공장 중심이 현재는 개인화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 구조는 어떻게? 지식 기반으로 중심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된 게 주요 특징이고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이트 컬러, 그냥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화이트 컬러라고 하고 블루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제조업이라든지 기술업 관련된 노동시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노동시장도요 지금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화이트 컬러가 너무 증가가 되고 있어서 지금 또 블루 컬러가 주목받는 시대가 다시 또 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교과서 지식과 논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이야기 드릴게요. 대중화된 논문과 대중화 연구된 교과서 지식을 가지고만 이야기하자면 일단은 화이트 컬러와 지식 노동자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디지털 기술을 요구하는 상황이죠. 그전 사회에서는 블루 컬러라든지 숙련 기술을 그 부분을 먼저 요구를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야지 뭐 증기기관이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고칠 수 있는 부분으로 눈에 보이는 거를 고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했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접근해서 조작할 수 있는지를 목표로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 구조는요, 계층화된 구조는 똑같아요. 다만 계급 차이가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정보 접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알리느냐에 따라서 그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다? 탈대량화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 결국에는 주 원인이 기술혁신, 소비자 요구 변화, 경제 및 사회 구조 변화가 이제 정보사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주요 특징이 아무래도 지금 얘기하는 정보사회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대적 배경은 아무래도 지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수렵채집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산업사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에도크러시라고 해가지고 이 용어 꼭 아셔야 됩니다. 기존의 고정계층 구조,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정보 접근성에 따라서 지금 계층화된 구조가 조금 다르다고. 그전 사회에서는 계급 차이가 명확하게 회사처럼 되어 있었다면 나이나 직급대로 되어 있었거든요. 현재는 정보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조가 생기고 있어요. 그 구조가 자율성과 창조성을 강조하는 구조로서 에도크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문하고 전문 자료 봤었을 때 이 그림이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어요. 참고 자료는 여기 있으니까 한번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볼게요. 에도크라시는요. 변화가 빠르고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 아무래도 정보사회가 뭔가 확립을 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정보와 지식을 갖고서 이거로 부를 창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뭔가 그 전에 있었던 산업사회처럼 결과물이 딱 하고 보이면 좋은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조화시킬까 하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에도크라시입니다. 에도크라시는 자율성과 창조성을 강조하는 구조로서 혁신을 어떻게 촉진할 것이냐 해서 프로젝트 중심 구조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 전에 있었다면은 한 회사에서 그 비슷한 일로 해서 쭉쭉쭉쭉 대금만 올라갔을 뿐인데 현재는요. 계속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AI가 생기고 기계가 또 달라지고 또 유행이 또 달라지고 그런 부분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 중심 구조로 계속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디지털화와 이제 디지털 패러다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디지털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지금 소리 같은 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소리도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고서 생각하시겠죠? 동영상으로 보려면 어쨌든 파일로 저장이 돼야 되죠. 파일로 저장이 되려면 모든 기계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0과 1로 디지털화, 이신수 형식으로 변환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디지털화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디지털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전송하고 저장하는 데도 효율성이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장하는 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저장을 한다. 아니면은 글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조금 느리겠죠. 지금처럼 저장하고 전송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동영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접근성과 편리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다시피 동영상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이 연결돼야 되죠. 어디에?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야 되죠. 전 세계 어디서든지 접근 가능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또 접근성과 편리성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 조작과 편집이 쉽게 편집하고 수정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아날로그는 다시 그래야 됐죠. 여러분들 전지에
뭐 글씨 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전지에 그 마카나 아니면 매직으로 막 쓰시잖아요. 아니면 유성 펜으로 막 쓰시다가 지워야 되는데 한 번 쓰면 네, 종이에 한 번 글을 쓰게 되면 유성 펜으로 쓰게 되면 화이트로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그렇게 좀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X자로 딱 찍찍 그어 가지고 그 옆에다가 쓰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아니면은 밑줄로 딱 그어서 쓰던가. 그런데 지금처럼 PPT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지금 디지털화된 그 자료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쓴다고 그랬으면은 계속 고치고 있었겠죠. 아무래도 이쪽 저쪽에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전지로 여러분들 가르치게 되면 아니면 지금 칠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럼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못하고 칠판 위에서 계속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다시 또 지우고 다시 또 쓰고 그러겠죠. 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넘겨도 따로따로 페이지에서 지금 중요점으로 지금 빨간색 표시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의 조작과 편집이 유용하구나. 네, 디지털화가 되면 이런 장점이 있구나.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되고 그 저장 정송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고 접근성과 편리성이 또 높아지면서 거기다 게다가 정보 조작과 편집까지 높아지네. 이렇게 해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는 게 좋구나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디지털 패러다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패러다임 같은 경우 정보 중심 사회랑 지금 디지털 연결성, 자동화,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혁신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패러다임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견해나 틀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의 바탕에 대한 견해나 틀을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보면은 디지털 패러다임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의 한계점과 또 혁신성을 조금 같이 모색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정보 중심 사회에서는 정보가 아무래도 데이터가 경제적, 사회적 자원의 핵심이다 보니까 정보와 데이터가 그러다 보니까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물론 이렇게 해서 가면 좋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AI가 저도 제 전공이 이제 AI지만 AI가 경험까지는 물론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조금 체제가 달라지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하거든요. 경험까지는 네, 거기서 좀 전략을 더 도모할 수는 없어요. 네, 이 부분은 인간의 그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약간 제가 이야기해도 조금 이상한데 네, 의사결정을 항상 AI로만 내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한계점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연결성, 아무래도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실시간으로도 공유하고 소통이 가능한데 이 디지털 연결성이라는 게 인터넷과 모바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네, 이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네, 지금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디지털 패러다임이니까요. 아까 이야기 드렸죠. 네, 이론의 견해나 틀을 이야기를 하는 게 패러다임이라고. 자, 그 다음에 자동화, 인공지능. 아무래도 자동화로 계속 대체되고 있죠. 직업들이. 저도 이 직업이 대체될까봐, 교수라는 직업이 대체될까봐 무서운데 어쨌든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효율성을 높이고 인간 업무에 대한 보조 및 대체 진행을 하는데 이게요. 자동화가 계속 패턴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상황이 아니다. 라는 경우가 생겼을 때 AI가 조금 모색하는 그 차이점이 조금 달라요. 감정 차이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끌고 미래에서 수립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지금 의문점으로 남아 있어요. 물론 생성형 AI 있잖아요. 네, 있어요. 있긴 하지만 그 생성형 AI로 모든 걸 다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느 정도 활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 활용도를 어떻게 더 모색해서 개발할 것인가 그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여기서 한몫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다루는 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디지털 환경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변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장점이고 한편으로는 단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디지털 패러다임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정보사회 중심, 그 다음에 디지털 연결성, 자동화,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있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싶은 거는요. 아무래도 정보사회 성장과 혁신에 어울러져가지고 조금 더 설명하기 편한 부분으로 네, 다이어그램을 제시한 학자님들과 같이 법칙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자, 우선요, 무어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다 중요합니다. 지금 나온 부분은요. 네. 이 그림들, 네, 다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다 하나씩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에 다, 네, 빨간색으로 밑줄 치면서 중요하다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참고로 이 참고 자료는 MIT 리뷰랑 지금 Our World in Day라 해가지고 여기서 갖고 왔고요. 무어의 법칙 보도록 할게요. 이 무어 학자가 만든 법칙인데 기술 발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하드웨어의 단가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성능은 더 올라가고 있다. 네, 그 부분이 지금 무어의 법칙이에요. 예전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데이터 활용도가 정말로 낮았어요. 네, 정말로 낮았는데 그리고 정보의 단위가 제가 그냥 쉽게 정보의 단위라고 할게요. 컴공과 학생들만 이루어져 있는 수업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은 조금 전문 용어로 할 텐데 아무래도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수업에서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야기 드리자면은 정보의 단위가 정말 현저히 낮았어요. 네, 현저히 낮은 것만 확인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천이에요. 천 단위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그 다음에 조 단위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네, 천 단위에서 조 단위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정보의 단위가. 네, 트랜지스터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이 위에는 지금 보시면 네, 얼마 안 됐어요.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2024년 3월 6일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칩이요. 정말 성능이 낮았어요. 성능이 낮았는데 네, 이게 불과 2000년대요. 20나노미터로 해서 두었는데
네. 90 나노미터도 지금 큰 상황이죠. 크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얘를 반도체를 계속 압축하는 거예요. 압축해서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네.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더 압축될까 하고서 아직은 인텔 퓨처로 지금 두고 있거든요. 인텔 자료에서 이제 갖고 왔습니다. 네, MIT에서 설명하길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고 있구나. 그래서 반도체 칩의 트랜지스터 수를 통해 가지고 정보의 단위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예측하고 있고, 이 하드웨어 가격이 그러면 용량이 높아지고, 그리고 무게와 부피가 어떻게 되죠? 낮아지고 있죠. 네, 계속 단위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점점. 네, 무게와 부피가 계속 낮아질수록 네, 비용이 높아진다라는 걸 또 체크할 수가 있는데, 또 이 부분이 또 향후 기술의 발전 속도를 어떻게 또 반영을 할 것인지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출시 전략에 또 한몫하는구나라는 걸 또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매드칼프의 법칙입니다. 네. 너무 중요해요. 네. 이 자료는 지금 여기 사이트에서 갖고 왔거든요. 네. 네트워크 효과의 이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자면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이제 한 명이 여기서 동영상 올려요. 아니면 틱톡에다 올려요. 올렸을 때 네트워크 참가자가 어떻게 있느냐, 구독자 수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 효과가 어떻게 증가가 되는지, 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밈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부분에 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트워크 효과에. 네. 이건 그냥 나중에 차후에 또 제가 밈 관련돼서 또 설명할 테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어쨌든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매드칼프의 법칙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교양으로서. 네, 그래서 네트워크 참여 사용자에 따라 네트워크 가치의 제곱의 비례함을 증명했어요. 네, 이론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이론이 나왔을 때 다들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한 10년, 5년, 10년 지나면서 보니까 네, 이 이론이 확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인터넷 발달이 그렇게 막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통신망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네트워크 효과의 중요성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이끌어내가지고 한번 기획을 할까 했을 때 이 매드칼프의 법칙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네, 그래서 꼭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봐도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면 뭐 할 수 없긴 한데 지금 제가 혼자서 떠들고 있긴 하니까. 네, 어쨌든 지금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여기 한 명이 딱 있었을 때 누군가에게 또 공유가 되고, 이게 제곱의 비례로 점점 복잡한 네, 네트워크를 따라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술 더입 라이프 사이클 해가지고 테크놀로지 어댑션 라이프 사이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기술 더입 라이프 사이클은요,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올 때마다 어떻게 채택을 하고 속도를 예측할 수 있을지 그 사이클을 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 자료는 여기에 있어요.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새로운 기술 수용에 대해 채택 시기와 속도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발견을 하게 되면 혁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을 갖고 와서 예를 들어 지금 제일로 유용한 게 예시로 쇼트 동영상 두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들 다들 쇼트 동영상 아시죠? 네, 틱톡처럼 하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쇼트 있어가지고 짧은 30초에서 1분 정도 되는 쇼트 동영상이죠. 예를 들어 쇼트 동영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쇼트 동영상이 맨 처음에 발견이 됐어요. 발견됐다 해서 이노베이터를 해가지고 혁신자를 두고 네, 기술 혁신에 대한 수용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초기 수용자가 있는 반면에 잠깐 이게 과연 유용할까 하고 틈이 생겨요. 네, 이게 불확실한데 굳이 해야 될까 하는데, 여기에서요, 만약에 이 곡선을 타게 된다.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초기 수용자들이 이제 초기 다수자로 넘어오면서 아까 전에 보셨던 이 매드칼프의 법칙과 맞물려 가지고 사람 수가 증가가 돼요. 네,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자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유행이 갑자기 급속도로 넘어가는 거죠. 네, 쇼트 동영상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여기서 초기 수용자들이 이게 될까 하고서 해보자 하고서 하면서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누자 해가지고 절정을 이루게 돼요. 네, 아직까지 쇼트 동영상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리 메이저리티 해가지고 여기까지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이제 후기 다수자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지연되면서 남을 사람들은 남고 아닐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곳을 또 움직이고,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일단 여기서 쇼트 동영상은 한 얼리 메이저리티 해가지고 여기까지 갈 것 같은데, 뭐 쇼트 동영상 내외 뭐 구독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오면은 조금 더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특정 인물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네, 제가 그냥 쇼트 동영상으로 한 점 네, 좀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술의 수용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기술 도입 라이프 사이클 해가지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시장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좀 관리를 해서 진입을 할까 말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틈을 어떻게 둘 것인지 네, 보고서 여기서 이제 회사들마다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우리도 올라타자 하면은 이제 얼리 메이저리티로 해가지고 그 초기 다수자로 가는 거고, 뭐 안 되면 네, 그냥 여기서 남고 끝나는 거고, 그렇게 보신다라고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보사의 성장과 혁신에 대한 기술 도입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는요, 구닥트의 법칙입니다. 네, 참고 자료는 아주경제 일보에서 갖고 왔는데, 오른쪽에 계신 분이 영국의 경제학자 찰스 구닥트 그 전문가세요.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방문하셔가지고 강의하고 가셨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구닥트 씨가 구닥트 선생님, 구닥트 전문가라고 할게요. 구닥트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기를, 측정이 목표가 되는 순간 그 측정은 좋은 지표가 될 수 없다
라는 부분을 목표로 뒀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러니까 하나의 지표를 두기보다는 여러 지표를 동시에 둬라라는 게 전략으로 이야기를 두었어요. 즉, 예를 들어 대기업이 내놓은 지표 하나만 바라보기보다는 그 대기업이 내놓은 지표 하나에 수립된 다른 지표들을 종합 지표로 삼아서 거기서 어떻게 더 꾸며갖고 전략을 수립할지를 목표로 해서 필요함을 시사하자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거창한데요 라고 하실까봐 예시를 갖고 왔어요. 어떻게 예시를 둘까 하고서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제일 와닿는 건 뭐죠? 소셜미디어죠. 그래서 소셜미디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팔로워 수 얘기 들으실 것 같아요. 팔로워 수 보면은 인플루언서들이랑 기업들이 이제 소셜미디어에 팔로워 수를 이제 성공의 지표로 여기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독자 수를 보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죠. 팔로워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 좀 선전해줘 해서 요즘은 TV를 잘 안 보니까 OTT라든지 아니면 소셜미디어가 더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팔로워 수나 아니면은 구독자 수에 따라서 좀 성공의 지표로 진행을 하게 되죠. 또 그만큼 또 금액을 받게 되고요. 어쨌든 같이 한번 볼게요. 순서로 뒀거든요. 중요도 아닙니다. 얘는 순서로 뒀어요. 1, 2, 3을. 아까 중요도는 산업사회 그쪽만 그렇게 뒀어요. 나머지는 다 순서 그냥 동일하게 둔 겁니다. 여기서 순서 보자면 1번 팔로워 수 증가 목표가 제가 일단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면 목표에 달성했어요. 어느 정도 100만 명이 됐어. 저도 꿈이긴 한데요. 어쨌든 목표 했으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질 높은 콘텐츠 제공보다 이제 팔로워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로 둬가지고 팔로워들이 어떻게 하면 또 구매를 해서 이 부분을 양산을 해가지고 또 돈을 벌 수 있을까 하고 자본을 또 어떻게 굴릴까 하는 부분을 또 높이게 되죠. 거의 대부분의 뭐 틱톡이라든지 유튜브 보게 되면요. 팔로워 수가 어느 정도 되면은 뭔가 팔잖아요.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끼워 팔기 아니면은 조금 아무래도 광고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그전에는 뭔가 의미 있는 소통이라든지 콘텐츠 질을 높여가지고 진행이 됐다면 그 뒤로부터 광고로 이제 이어지니까 역시 그렇지 하고서 이제 콘텐츠의 질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당연히.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에만 팔로워 수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팔로워 수하고 또 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콘텐츠 질을 같이 봐야겠죠. 팔로워 수에만 지표로 두게 되면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시로.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예시 하나로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가지를 더 냈어요. 제가 연구했을 때 좀 많이 연구했었던 부분인데, 빅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광고 클릭률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스루 해가지고 그 광고 클릭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디지털 마케팅에서 광고 캠페인 성과 평가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클릭했니 그거를 이제 성과 지표로 설정해요. 왜냐면 그 소비자들이 어디를 클릭하는지 보는 걸 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광고를 가지고 지수로 이제 여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도를 시켜가지고 자극적인 광고로 이제 진행을 해서 자극적이지 않으면 또 안 누르잖아요. 클릭을 안 하니까. 그래서 구매로 어떻게든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광고 클릭 누릅니다. 요즘은 많이 시사가 되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고는 있더라고요. 안 하는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어디를 갈 때마다 구글에서 구글이 지금 무료로 여러분들 서치하는 거 도와주고 있잖아요. 구글에서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 다 굴려가지고 광고를 만듭니다. 광고를 만들어서 내가 여기 사이트를 가는데 뭔가 필요한 게 광고로 뜨고 있어. 그럼 누르게 되죠. 그 부분을 노리는 게 이제 광고 클릭 누릅니다. 그래서 물론 구매로까지 이어지면 땡큐지만 뭐 어쨌든간 계속 나오다 보니까 피로도가 이제 높여지죠. 안 보고 싶은데 광고 그러고서 계속 나오죠.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닥터의 법칙으로 이야기하자면 CTR에만 집중하면 안 되겠죠. 결론은 CTR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그 소비자에 대한 피로도는 반영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이 되겠죠.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정보 접근성과 신뢰성을 보도록 할게요. 정보 접근성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이제 SEO라고 해가지고 Search Engine Optimization 해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지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면 검색 엔진을 중요 지표도로서 사용할 것인가 그 부분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검색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과도한 키워드를 조금 더 삽입을 해서 최대한 회사에서 원하는 쪽으로 모색을 해가지고 원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검색 결과를 그냥 깔끔하게 얻고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 알고리즘이 여기로 가고 있네 하는 걸 보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 경험이 이제 저해가 되죠. 내가 원하는 깔끔한 결과를 보고 싶은데 계속 광고 부분이 이제 검색 엔진 이쪽으로 가서 실제 가치 있는 콘텐츠가 아니고 다른 걸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묻히게 되는 걸 체크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틱톡이 가장 대표적이죠. 구글 서치라든지 네이버 서치는 이제 광고 쪽에서 이제 나오는 게 SEO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라든지 틱톡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그냥 제가 야구 좋아해서 야구 할게요. 야구 동영상을 보시는데 축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중간중간 껴가지고 알고리즘으로. 중간에 갑자기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도 껴져 있네?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떻게든 그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SEO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나왔어 하고서 콘텐츠 검색 결과에 대해서 가치지가 않네 하고 또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2점으로 또 올라가겠죠. 정보 접근성이 여기는 별로 안 좋구나. 물론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너무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 손상에 대해서 이야기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 조금 다른 회사가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 손상에 대해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또 사용을 안 하게 되고, 네,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어쨌든 한 가지 지표만 두고 진행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제일로 유명한 거 CTR이라든지 SEO를 이제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이런 예시가 있구나 하고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시는 예시일 뿐이니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하나의 지표보다 여러 지표를 사용한 거를 시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점. 자, 우선 지금 저희가 배웠던 거, 지금 정보사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보사회는 뭐다? 정보와 지식이 경제적, 사회적 주요 자원으로 부각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네, 컴퓨터의 성능 향상과 보급이 일반화가 되었다. 일반인도 쓸 수 있다. 우리도 쓸 수 있다. 네, 저도 못 쓸 뻔했죠. 군인이 아니면 못 쓰는 상황이었는데 일반인, 민간인에게도 쓸 수 있게 하면서 네,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인터넷에 확산이 되고 모바일 기술이 발전되면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다? 정보와 지식이 주요 경제 자원이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경제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대량화에 중심을 뒀다면 개인화에 중심을 둬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는 어떻게 됐어요? 소셜 미디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진행되고 있구나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인터넷이 공유의 장이다 보니까 개인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여기서 이제 탈대량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에서부터 탈대량화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주 원인을 따져보자면 기술 혁신이라든지 소비자 요구 변화, 그 다음에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서 진행되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 계급 간의 구조가 지금까지 구조와 달리 이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한 높은 환경 때문에 에드호크라시라고 하는 이 구조가 생겨났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진수로 형식 변환을 해갖고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매일마다 느끼죠. 디지털화가 다 접근하고 있으니까 디지털 형식이 변화되고 저장 및 효율성이 있고 접근성 및 편리성이 유용하고 정보에 대한 조작과 편집이 유용한데, 이와 마찬가지로 네, 디지털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네, 약간 틀을 조금 다르게 보자면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정보사회의 성장과 혁신 때문에 일어난 게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매드칼프의 법칙, 그 다음에 기술 도입 라이프 사이클, 구다타의 법칙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무어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의 용량이 늘어나고 무게와 부피가 줄어들수록 네, 어떻다? 가격은 늘어난다. 여기다 저기 안 썼네요.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반도체 칩에 따라서 정보의 양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그 부분을 또 예측할 수가 있고, 향후 기술을 또 어떻게 또 발전시킬지, 그리고 얼마나 더 축소하고 얼마나 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까지 가면 너무 자세하게 가기 때문에 일단은 무어의 법칙이 이런 거구나. 네. 그 반도체 칩의 트렌드 지수를 통합하여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구나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매드칼프의 법칙,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구나. 네. 여기서 그림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림들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술 도입 라이프 사이클. 네. 초기 시장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관리해가지고 주류 시장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수립할 때 이 기술 도입 라이프 사이클 해가지고 네,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라트의 법칙 해가지고 하나의 지표보다 여러 지표를 사용하자. 네. 한 가지 틀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결론은. 네. 제가 여기서 막 이야기 막 했는데 관계들 얘네들은 그냥 예시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 지표를 사용하자라는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자, 와, 오늘 배울 거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꼭 잊지 말고 중요한 부분 복습해 주시고, 네, 오늘 배운 거는 이제 정보사회가 등장되면서 어떤 기술과 어떤 사회 구조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성장과 혁신에 따라 그래프가 또 이론 바탕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네,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꼭꼭꼭 복습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